미국 국방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리랑 7호가 우주로 올라간 지 단 7초. 모니터에 찍힌 첫 번째 사진은 알래스카 요격기지. 두 번째 사진은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세 번째 사진에서 미국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우리 지붕 위를 보고 있다. 미군 작전 책임자의 음성이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재민, 소용없었습니다. 요격,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그 정보망이 한국 위성 한 대 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졌습니다. 펜타곤은 즉시 비상령을 내렸고 CNN은 미국 우주방어체계 붕괴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은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더 이상 동맹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왜 미국은 단 7초 만에 공포에 빠졌을까요? 한국은 언제부터 미국의 심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아리랑 7호가 미국을 초토화시킨 7초의 진실, 그리고 누리호가 만든 새 패권의 시대를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11월 27일 새벽 1시 30분, 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우주군 사령부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12대가 빼곡히 늘어선 분석실이었고 제 앞 화면엔 한반도 남쪽 끝 전남 고흥이 떠 있었어요. 나로우주센터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가 13분 뒤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별 긴장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쯤은 의무감이었습니다. 동맹국 발사니까 모니터링은 해야 하는데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었거든요. 한국의 발사체 기술이 성장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3차 발사까지 연속 성공했고 이번엔 야간 발사의 민간 기술 이전까지 테스트한다고 들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체계 종합을 맡았다고 하더군요.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나로호 1차 발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갖는 건 2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네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사체는 결국 운송수단일 뿐입니다. 택배 트럭이 아무리 좋아도 안에 뭘 싣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싣는 것, 그러니까 위성 기술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정찰 위성 분야에서요. 한국은 우리가 정해준 선을 절대 넘을 수 없었어요. 위성 광학 해상도 0.5m 제한, 이게 우리가 한국에 그어놓은 빨간 선이었습니다. 한미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명시된 조항이었고 한국은 그걸 30년간 충실히 지켜왔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죠. 0.5m 해상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주에서 지상을 찍었을 때 5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보이지만 번호판은 안 보여요. 사람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의 윤곽은 파악되지만 세부 장비는 흐릿하죠. 정보 수집에 쓸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우리한테 물어봐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의도한 거였습니다. 반면 우리 정찰 위성은 0.2에서 0.3m급입니다. 지상의 골프공까지 식별 가능하고 차량 번호판은 물론이고 사람의 얼굴 윤곽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군사시설의 모든 세부 사항이 낱낱이 보입니다. 탱크 포탑의 각도, 미사일 발사대의 연료 주입 상태, 활주로에 늘어선 전투기의 무장 상태까지요. 이 기술 격차가 바로 정보 패권이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감시하려면 결국 우리 위성 데이터가 필요했고 그건 곧 한국의 안보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어요. 30년간 이 구도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맹국들은 모두 우리가 정해준 선 안에서만 위성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새벽 1시 43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화면 속 누리호가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흰색 동체가 나로우주센터의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야간 발사라 화면이 더 극적으로 보였어요. 10, 9, 8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오렌지빛 화염이 발사대를 삼켰고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75톤급 엔진 4개가 동시에 불을 뿜으며 어둠을 가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 분석관이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 실력이 늘었네요. 야간 발사도 깔끔하게 해내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모든 단계가 교과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8분 47초 만에 탑재 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했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통제실 화면에 한국 연구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잡혔어요. 서로 얼싸안고 박수치는 모습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네. 발사체는 인정한다. 저는 보고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탑재 위성 정상 궤도 진입, 특이사항 없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동맹국의 발사체 테스트였으니까요. 발사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우리 허락 없이는 제대로 된 정찰 위성을 못 만드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때 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알림이 떴습니다. 기술정보국에서 온 긴급 첩보였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집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리랑 7호 광학 센서 최종 사양 확인, 해상도 0.3m급 추정. 이게 무슨 소리지 오타인가? 한국의 다음 위성인 아리랑 7호가 5일 뒤 발사될 예정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다목적 실용위성으로 분류돼 있었고 지구 관측용이라고 신고돼 있었죠. 그런데 해상도가 0.3m라고요. 그건 우리 최신 정찰 위성이랑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력 정찰 위성과 완전히 같은 수준이에요. 일본 위성이 0.5m, 중국이 0.5에서 1m인데 한국이 갑자기 0.3m라고요. 저는 첩보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신뢰도 상, 복수 채널 교차 검증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선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국장실로 향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0.3m 광학 기술을 가졌지?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한 적도 없고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광학 렌즈 연마 기술, 초정밀 센서 제작, 영상 처리 알고리즘, 이런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국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터졌나 하고 물었습니다. 아리랑 7호입니다. 해상도 0.3m로 확인됐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확실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 채널에서 교차 검증됐습니다. 기술정보국 판단은 신뢰도 상입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는지 파악해. 그리고 5일 뒤 발사 전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해.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30년간 유지해온 질서가 흔들리는 거라고. 저 하늘 어딘가에 방금 발사된 한국 위성이 떠 있었죠. 그리고 5일 뒤엔 또 하나가 올라갑니다. 0.3m 해상도를 가진 위성이요. 저는 그때까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달아도 운영 노하우가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위성 궤도 제어, 데이터 전송 암호화, 실시간 영상 분석, 이 모든 게 수십 년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하드웨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좋은 카메라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걸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노하우는 아직 우리 수준에 한참 못 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령 0.3m짜리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게 제 오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를 곧 치르게 됩니다. 다음 날 도착한 추가 첩보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좋은 카메라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11월 28일 오전 9시, 저는 다시 분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0.3m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침부터 밤새 수집된 첩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기술정보국에서 추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리랑 7호 탑재체 상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눈이 멈췄어요. 광학 센서 해상도 0.3m 확정, 흑백 기준. 컬러 영상은 0.7m급으로 추정. 여기까진 어제 첩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추가로 적외선 센서 탑재 확인.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적외선 센서라고요. 이건 단순한 지구 관측 위성이 아니에요. 적외선 센서가 탑재됐다는 건 야간 감시 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낮에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열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광학 카메라는 햇빛이 있어야 지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적외선 센서는 물체가 내뿜는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작동해요. 탱크 엔진이 돌아가면 열이 나오잖아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면 엔진이 뜨거워지고요. 그런 열 신호를 우주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군사시설은 대부분 야간에 움직입니다. 훈련도 밤에 하고 장비 이동도 어두울 때 하죠. 그래서 적외선 감시 능력은 정찰 위성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술 통제를 철저히 하는지,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동맹국들한테도 이 기술만큼은 절대 안 줬어요.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고 영국조차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 가진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독자 개발했다고요. 저는 동료 분석관을 불렀어요. 이거 출처가 어디야? 동료가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유럽 쪽 협력기관이에요. 발사 대행사인 아리안 스페이스 내부 문서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리랑 7호는 한국에서 직접 발사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유럽 발사체로 올라갑니다. 베가시라는 로켓이에요. 그 과정에서 발사 대행사의 위성 스펙을 일부 공개해야 하거든요. 거기서 정보가 새어나온 거였죠.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통신 시스템 분석 결과 표준 주파수 대역 사용 안함, 독자 암호화 프로토콜 적용 추정.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위성이 지상과 통신할 때는 정해진 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위성의 통신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 다 표준 주파수를 쓰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위성이 언제 어디서 지상과 교신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암호화돼 있으면 내용은 못 보지만 최소한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파악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표준을 안 쓴다고요. 독자 암호화 프로토콜이라는 건 우리가 그 신호를 잡아도 해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표준 주파수를 안 쓰면 신호 자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위성이 뭘 찍어서 어디로 보내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우리 감시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 감시망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30년간 우리가 쳐놓은 그물을 찢고 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오전 11시에 국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분석관 6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국장이 화면에 아리랑 7호 재원을 띄웠습니다. 자, 정리하자. 해상도 0.3m, 적외선 센서 탑재, 독자 통신 프로토콜. 이게 다 사실이면 우리가 30년간 유지해온 정보 우위가 무너지는 거야.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 우리랑 똑같은 눈을 갖게 되는 거라고. 옆에 앉은 선임 분석관이 질문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겁니까? 우리 정보망에 왜 안 잡혔죠?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2020년부터 아리랑 7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목표 해상도는 0.5m였어요. 양해각서 범위 아니었죠. 우리도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사업계획이 수정됐어요. 목표 해상도가 삭제되고 고성능 광학 센서 탑재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때 왜 안 잡았어요? 왜 그냥 넘어갔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한국이 0.5m 넘는 기술을 가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독자 개발은 최소 10년, 길면 15년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광학 렌즈 기술, 초정밀 가공, 우주 환경 테스트, 이런 게 다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저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현재 상황 정리입니다. 첫째, 아리랑 7호는 5일 뒤인 12월 2일 새벽에 발사됩니다. 둘째, 발사 장소는 프랑스령 기아나, 우리 관할권 밖이에요. 셋째, 해상도 0.3m의 적외선 센서까지 탑재돼 있어서
우리 정찰 위성과 동급입니다. 넷째, 독자 통신 프로토콜을 쓰면 우리가 추적도 감청도 못해요. 국장이 천천히 물었어요. 기술적으로 무력화할 방법은 없나? 발사를 막을 순 없어요. 기아나는 프랑스 관할이고 한국은 정상적인 상업 발사 계약을 맺었거든요.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외교적 압박을 넣어도 프랑스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발사 후엔 어떻게 하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궤도에 올라간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물리적 파괴, 아니면 전파 교란이죠. 물리적 파괴는 동맹국 위성에 쓸 수 없어요.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제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남은 건 전파 교란인데 문제는 한국이 독자 통신 프로토콜을 쓴다는 겁니다. 표준 주파수를 안 쓰면 우리 재밍 장비가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펜타곤에 보고 올린다. 일단 모든 정보 수집 채널을 가동해. 한국이 정확히 뭘 준비하는지 알아내야 해. 5일밖에 없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한국 관련 첩보를 뒤졌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동향, 관련 기업 움직임, 연구원 출입 기록,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11월 27일 누리호 발사 직후부터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통신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이거 확실해요. 데이터 오류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연구원 전체가 외부 인터넷을 차단한 것 같아요. 내부 무선망도 안 잡히고요. 완전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건물 안에서 휴대폰 데이터도 안 터지는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발사 5일 전에 왜 인터넷을 끊지? 보안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발사를 앞두고 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시리즈 발사 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순히 보안 강화가 아니라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우리한테 들키면 안 되는 뭔가를요. 저녁 7시에 또 다른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였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건물에 밤새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연구원들이 교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했어요. 발사 5일 전에 밤샘 작업이라. 이건 뭔가 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이 도대체 뭘 준비하는 거지? 인터넷 끊고 밤샘 작업하고 우리한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0.3m 해상도 적외선 센서, 독자 통신 프로토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뭔가 더 있는 건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를요. 그게 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위성을 발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11월 29일 오전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분석실에 도착하니 이미 동료 2명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커피 한 잔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화면에 새로운 첩보가 떠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착한 건데 제가 보지 못한 거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 등급 상향, 출입 인원 통제 강화, 외부 방문자 전면 차단. 이건 평상시 운영이 아니에요. 전시 상황에나 볼 수 있는 수준의 보안이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이거 언제 들어온 거야? 새벽 4시쯤이요. 서울 지부에서 보내왔어요. 현장 요원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연구원 정문에 무장 경비가 배치됐고 차량 출입도 일일이 검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구원 직원들 휴대폰까지 수거해서 보관함에 넣게 한다고 했어요. 이건 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봉쇄하려는 거예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오전 9시에 국장이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장이 화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건 오늘 새벽 3시에 찍은 거야. 주차장 차량 수가 평소의 4배야.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고 이틀째 밤샘 작업이라는 뜻이지. 선임 분석관이 물었어요. 뭘 하는 건지 파악됐습니까? 그게 문제야. 네트워크가 완전히 차단돼서 내부 통신을 잡을 수가 없어. 현장 요원도 접근 불가야 보안이 너무 철저해.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말해봐. 타이밍을 보세요. 누리호 4차 발사가 11월 27일이었습니다. 블랙아웃이 시작된 것도 27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아리랑 7호 발사는 12월 2일입니다. 정확히 5일 간격이에요. 저는 제 추측을 말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때 뭔가 테스트한 게 아닐까요? 우리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랑 7호에 적용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을 건 거고요. 국장이 천천히 물었어요. 근거가 있어. 누리호 4차 발사 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발사 후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7분간 텔레메트리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우리 추적 시스템에서요. 당시엔 대기 간섭으로 처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국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가 다른 분석관에게 지시했습니다. 27일 발사 데이터 다시 분석해. 그 7분 동안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다시 뒤졌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텔레메트리 신호가 약해진 7분 동안 누리호는 표준 주파수 외에 다른 대역에서 신호를 송신한 흔적이 있었어요. 아주 미세해서 처음엔 잡음으로 처리됐던 겁니다. 하지만 필터를 다르게 적용하니까 패턴이 보였어요. 규칙적인 신호였습니다. 잡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통신이었어요. 저는 국장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이건 테스트였어요. 한국이 누리호 발사 때 독자 통신 프로토콜을 시험한 겁니다. 우리 추적망을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아리랑 7호에 본격 적용하려는 거고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블랙아웃을 건 거군. 우리한테 들키지 않고 작업하려고. 밤 10시가 넘어서 추가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동에 특수장비 반입 확인. 장비 종류 미상, 대형 트럭 세대 불량.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낼 수 있어. 불가능해요. 트럭이 들어간 건 확인했는데 뭘 실었는지는 몰라요. 포장이 완벽하게 돼 있었대요. 저 하늘 어딘가에 곧 한국의 새 위성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능력을 가진 위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48시간 동안 뭘 하는 거지? 대형 트럭 세대 분량의 특수장비가 뭐지? 독자 통신 프로토콜 외에 또 뭘 준비하는 거지?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알람보다 먼저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출근해. 펜타곤에서 연락 왔어. 발사 전에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11월 30일 오전 6시. 발사까지 이틀 남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30년간 쌓아온 기술 패권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잘해도 우리를 완전히 따돌리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도착한 첩보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11월 30일 오전 8시 펜타곤 지하 상황실과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국방부 차관, 합참정보본부장, 우주군 사령관이 보였어요.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황 정리해봐. 한국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입니다. 첫째, 아리랑 7호는 12월 2일 새벽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 예정입니다. 둘째, 해상도 0.3m급으로 우리 정찰 위성과 동급이며 적외선 센서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셋째, 독자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우리 추적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72시간째 블랙아웃 상태로 뭔가 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정보본부장이 끼어들었어요. 추가 작업이 뭔지 파악됐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대형 트럭 세대 분량의 특수 장비가 반입된 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 때 독자 통신 프로토콜을 테스트한 흔적도 발견했고요. 우주군 사령관이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발사를 막을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발사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아나는 프랑스 관할이고 한국은 정상적인 상업 계약을 맺었어요. 외교적 압박을 넣어도 프랑스가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사 이틀 전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으니까요. 그럼 발사 후엔 어떻게 되는 거야? 국방부 차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지켜보라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전파 교란이에요.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도 지상과 통신을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어도 전송을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우주군 사령관이 물었어요. 가능해 한국 위성을 재밍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우리 군사위성 중 전파 교란 능력을 가진 게 있어요. 태평양 상공에 4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가동하면 특정 궤도의 위성 통신을 차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표준 주파수를 안 쓰면 우리 재밍이 안 먹힐 수 있어요. 어떤 주파수로 통신하는지 모르면 교란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라디오 채널을 모르는데 어떻게 방에 전파를 쏘겠어요. 그래서 먼저 한국 위성의 통신 주파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위성이 첫 교신을 할 때 신호를 잡아야 해요. 국방부 차관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발사되고 첫 교신할 때 주파수를 잡아서 그 다음부터 재밍을 걸겠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첫 교신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때 신호를 잡으면 이후로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교신을 놓치면 영영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회의 결과 작전이 결정됐습니다. 12월 2일 발사 시점에 태평양 상공의 전파 감시 자산을 총동원한다.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모든 주파수 대역을 스캔한다. 첫 교신 신호를 포착하는 즉시 주파수를 특정하고 재밍을 가동한다. 저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발사 당일 콜로라도 사령부에서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휘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동맹국의 할 짓인가? 한국은 우리 편이에요. 같은 편 위성을 재밍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면 30년간 유지해온 질서가 무너집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따라할 거예요. 일본이, 독일이, 영국이 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정보 패권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추가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블랙아웃 해제, 네트워크 트래픽 정상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72시간 만에 블랙아웃이 풀렸다고요. 작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준비하던 게 뭐든 이제 완료된 거예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뭘 했는지 파악됐어. 전혀요. 안으로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72시간 동안 문 닫고 뭔가 했다는 것밖에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일 동안 인터넷 끊고 밤샘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저녁 7시에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발사 당일 작전 계획을 확정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12월 2일 새벽 2시 발사 예정입니다. 기아나는 한국 시간으로 정오쯤이에요. 발사 후 약 45분이면 궤도에 진입합니다. 그때부터 첫 교신이 시작돼요. 우리는 그 순간을 노립니다. 국장이 물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교신을 놓치면 이후에 잡기 어려워요. 한국이 정말 독자 프로토콜을 쓴다면 표준 주파수 대역에선 신호가 안 잡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레이더에도 안 뜨고 재밍도 못해요. 사실상 유령 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위성이요.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우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12월 1일로 날짜가 바뀌었어요. 발사까지 24시간 남았습니다.
한국이 72시간 동안 뭘 한 거지? 독자 통신 프로토콜 외에 또 뭘 준비한 거지? 대형 트럭 세대 분량의 장비가 뭐지?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 재민까지 예상하고 대비했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방해할 거라는 걸 알고 그걸 뚫을 방법을 준비했으면요. 72시간 블랙아웃이 바로 그 준비였으면 어떡하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우리 재민 기술을 뚫으려면 최소한 우리만큼의 기술력이 필요해.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그 수준은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일 이 시간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느냐 아니면 한국이 우리를 뚫느냐. 30년 만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한국이 정확히 뭘 준비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12월 1일 오후 11시, 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우주군 사령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발사까지 3시간 남았어요. 상황실은 평소와 달리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4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분석관 12명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는 지휘용 콘솔이 있었고 저는 거기 앉아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우주군 작전사령관과 그의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플랜 C를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리랑 7호 물리적 파괴 작전이었습니다. 재밍이 안 먹히면 위성 자체를 요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위성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고장난 정찰 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한 적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동맹국 위성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펜타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한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요. 오른쪽 스크린에는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베가시 로켓이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어요. 흰색 동체가 열대의 밤 공기 속에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남미의 습한 공기가 로켓 표면에 이슬을 맺히게 했고 그게 조명에 반사돼서 마치 로켓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로켓 맨 꼭대기에 한국의 아리랑 7호가 실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저 위성이 우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파편이 되어 흩어질 거예요. 왼쪽 스크린에는 태평양 상공의 우리 자산 배치도가 보였습니다. 전파 감시 위성 4기가 적도 부근에 포진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표식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의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이었어요. 이미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재밍을 시도하고 그게 실패하면 요격한다. 그게 오늘 밤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자정이 넘어 12월 2일이 됐습니다. 발사까지 2시간.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우주군 작전사령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재밍이 실패하면 바로 요격 명령을 내릴 거야.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동맹국 위성을 격추한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 동맹이 끝장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새벽 1시 30분,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른쪽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발사 통제관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프랑스어였지만 자막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최종 점검 완료, 발사 시퀀스 가동. 새벽 2시 정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로켓 하단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 1, 점화. 오렌지빛 화염이 발사대를 삼켰어요. 베가시 로켓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느리게, 그러다 점점 빨라지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화염이 남미의 밤하늘을 나처럼 밝혔습니다. 8분이 지나자 발사 통제관이 말했습니다. 2단 엔진 연소 종료, 위성 분리 준비 완료. 새벽 2시 45분, 위성 분리.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재민 가동. 우리 군사위성 4기가 동시에 강력한 전파를 쏘아댔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리랑 7호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주파수 호핑 때문이었습니다. 0.1초마다 주파수가 바뀌는데 패턴이 완전 무작위였어요.
우리 재밍 장비로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20분, 30분. 여전히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우주군 작전사령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밍 실패다. 플랜 C 가동하고 요격 준비해. 진짜로 동맹국 위성을 격추하려는 거예요.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목표물 추적 중. 발사 승인 대기. 작전사령관이 발사 버튼 앞에 섰어요. 그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통신장교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수신입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예요. 스크린에 파일이 떴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 사진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던 바로 그 기지요. 사진에는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사일 동체에 적힌 일련 번호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떴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이었습니다. 옥상의 안테나, 주차장의 차량들, 심지어 비상구 표시판까지 보였어요. 세 번째 사진. 펜타곤이었습니다. 오각형 건물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확대하니까 창문 안에 블라인드까지 보였어요.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돼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격하면 이 사진들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당신들의 모든 군사기지 위치와 배치 현황이요.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작전사령관의 손이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요격하면 그 정보가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전 세계에 퍼질 거예요. 우리 군사 기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예요. 저는 작전사령관에게 말했어요. 중단해야 합니다. 요격하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봐요. 그가 한참 동안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전 중단 요격 취소해. 알래스카에 철수 명령 내려. 위기는 넘겼지만 이건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을 공격하려 했고 그 동맹국이 우리를 역으로 협박해서 멈추게 만든 거예요. 3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우리가 재밍을 준비하는 것도 알았고 요격을 준비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막았습니다. 기술로, 정보로, 그리고 담력으로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두려워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펜타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야? 한국이 우리를 협박했다고 동맹국이.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우리 요격 준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 경고했어요. 요격하면 우리 군사 기밀을 공개하겠다고요. 장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요격 준비한 걸 어떻게 알았어? 아리랑 6호입니다. 한국은 이미 궤도에 있던 아리랑 6호를 업그레이드했어요. 발사 전부터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기지도, 콜로라도 사령부도, 펜타곤도요. 우리가 뭘 준비하는지 다 봤어요. 합참 의장이 물었어요. 지금 한국이 우리 모든 군사기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0.3m 해상도에 적외선 센서까지 있어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재밍도 안 먹히고 요격하면 기밀이 유출되고요.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기밀을 공개할까? 허세 아니야. 허세가 아닙니다. 이미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알래스카 기지 사진에 미사일 일련 번호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건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한국이 그걸 공개하면 우리 대공 방어체계 전체가 노출돼요. 중국이 좋아서 환장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선택지가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 위성을 파괴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파괴하려 하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남은 건 협상뿐이에요. 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협상이라. 우리가 협박당하고 나서 협상하자고. 장관님,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려 했고 한국은 방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어가 너무 완벽했던 거예요. 오전 7시 추가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괌 앤더슨 공군기지 전략폭격기 편대가 찍혀 있었어요. 핵무기 탑재 가능한 기종이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선명했어요. 일본 오키나와 미사일 배치 현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네바다 사막이었습니다. 에어리어 51. 우리가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비밀 기지였어요. 거기에 있는 실험 항공기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스텔스 드론,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 심지어 우주왕복선 후속기까지요. 이건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이 에어리어 51까지 찍었어요.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걸 봤다는 증명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펜타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모든 대응 작전 중단. 한국과 긴급협의 채널 개설.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는 거다 인정하자. 30년간 이런 적 없었지만 이번엔 우리가 졌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 저는 상황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한국이 보내온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군사 기밀이 담긴 사진들이요. 저 사진들이 공개되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끝나요. 그걸 막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한국 정부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을 원합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기고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있었는데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진짜 승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한국 측이 너를 지목했어. 협상 실무 담당으로요. 네가 이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으니까. 알겠습니다.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번엔 졌어 하지만 지는 것도 기술이야. 잘 지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든. 가서 그 기회를 만들어와. 오후 2시 첫 화상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한국 측 인사들이 떴어요. 국방부 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여성, 최서윤 박사였습니다. 양자 암호 전문가. 우리 재밍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었죠.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한국 국방부 차관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새벽에 찍은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에어리어 51 포함해서요. 저희는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대등하게 대화합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려 했는데 한국은 방어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증거까지 삭제해줬어요. 이기고도 관용을 베푸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게 됐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품격 때문에요. 협상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정보 공유 체계의 재편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위성 정보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협력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정보와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합치면 중국도 러시아도 따라올 수 없는 동맹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협상이 끝날 무렵 최서윤 박사가 말했어요. 브레넌 분석관님, 저희 기술에 대해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원하시면 공유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긴 건 저희만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동맹과 함께 발전시키고 싶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우리가 그들의 위성을 폭파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술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겼으니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겼으니까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저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엔 한국 위성을 폭파하려 했고
저녁엔 한국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어요. 24시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 2개가 떠 있어요. 아리랑 6호와 7호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하지만 이젠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적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니까요. 30년간 우리가 쌓아온 게 뭐였을까요? 기술 우위, 정보 패권, 동맹국 통제. 그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바뀐 거예요. 통제에서 협력으로, 종속에서 동반자로. 어쩌면 이게 더 건강한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9시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서 화면으로 참석했어요. 화면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차관, 합참의장, 우주군 사령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보였어요. 대통령 직속 참모까지 나온 건 제 25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어요. 동맹국에게 군사적 굴욕을 당한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황 정리부터 하자. 어젯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12월 2일 새벽 2시, 아리랑 7호가 정상 발사됐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재밍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양자 암호 기반의 주파수 호핑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0.1초마다 주파수가 무작위로 변경돼서 우리 장비로는 추적도 교란도 불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보고된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밍 실패 후 플랜 C, 그러니까 물리적 요격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서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했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어젯밤 받은 사진들을 띄웠어요. 알래스카 기지, 콜로라도 사령부, 펜타곤, 그리고 에어리어 51.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에어리어 51이라고. 그게 찍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비밀 기지까지 촬영했습니다. 스텔스 드론,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 우주왕복선 후속기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합참 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요격을 중단한 거군. 그렇습니다. 한국은 메시지와 함께 경고했습니다. 요격하면 이 사진들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요. 우리 모든 군사기지 위치와 배치 현황, 비밀 무기 개발 현황까지요. 그게 공개되면 우리 군사적 우위는 완전히 끝납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이란이, 북한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동맹국한테 협박당하고 꼬리를 내렸다는 거야.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장관님, 협박이라기보다는 억지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려 했고 한국은 방어한 겁니다. 그 방어가 너무 완벽했던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실제로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상을 제안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현실을 직시해야 해.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위성 정찰 능력을 갖췄어.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야. 우리가 화를 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이제 그 현실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 합참 의장이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한국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군사력 투사의 핵심 거점이에요.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려면 한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동맹국을 잃을 순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어제 보여준 자제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릎 꿇릴 수 있었어요. 에어리어 51 사진 하나만 공개해도 우리는 끝장났을 겁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협상을 제안했죠. 그건 적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전 11시 국무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연락이 갔습니다. 긴급 고위급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측 반응은 빨랐습니다.
오후 2시에 화상회의를 하자고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젯밤 요격작전을 지휘한 분석관이 배석해야 한다고요. 저를 지목한 거였어요. 저는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지목한 걸까요? 아마 네가 이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기 때문일 거야. 실무를 아는 사람끼리 얘기해야 진짜 협력이 가능하니까. 오후 2시 화면에 한국 측 인사들이 떴습니다. 국방부 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초반 남자, 화면 아래 자막에 박준혁 단장, 나로우주센터라고 떴어요. 또 한 명은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최서윤 박사, 위성통신 암호화 전문가. 저는 그녀를 유심히 봤어요. 우리 재밍을 무력화시킨 장본인, 에어리어 51을 찍어서 우리를 굴복시킨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승리자의 오만함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미국 측에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겁니다. 솔직하게 대화합시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새벽에 찍은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에어리어 51 포함해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희는 미국을 위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30년간 일방적으로 통제받아왔거든요. 이제 대등하게 대화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에어리어 51 사진이 삭제됐다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려 했는데 한국은 방어만 하고 끝냈습니다. 증거까지 삭제해줬어요. 이기고도 관용을 베푸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협상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정보 공유 체계의 재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야 했어요. 무엇을, 언제, 얼마나 줄지는 전부 우리가 결정했죠. 앞으로는 쌍방향으로 바뀝니다. 한국도 자체 위성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고 미국도 한국의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맹이 돼 종속은 아닌 관계로요. 협상이 끝날 무렵 최서윤 박사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어젯밤 요격 명령을 앞두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녀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저희도 떨렸어요. 사진을 보내고 나서 1분이 1시간 같았거든요. 미국이 그래도 쏠까 봐요. 다행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어요. 그녀도 떨렸다고요. 당연하죠. 세계 최강대국의 미사일을 앞에 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니까요. 잘못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무게를 감당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최서윤 박사가 다시 말했어요. 저희 양자 암호 기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원하시면 기술 협력 채널을 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건 저희만 쓸 게 아니에요. 동맹국과 함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우리가 당신들 위성을 폭파하려 했어요. 그런데 기술을 나누겠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적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파트너요.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25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뭐랄까, 일종의 경외감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일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다루는 방식은 더 대단했어요. 복수 대신 관용, 지배 대신 협력. 그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12월 5일 아침, 저는 콜로라도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사흘간의 폭풍이 지나고 처음으로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한 잔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하고 눈이 커졌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준혁 단장이었습니다.
화상회의 때 봤던 나로우주센터 책임자였죠. 메일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화상회의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당신이 이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열심히 분석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 오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 연구원도 보여드리고 싶고 나로우주센터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막으려 했던 사람이 우리 위성을 폭파하려 했던 우리한테 만나자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가봐,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면 실무자끼리 신뢰부터 쌓아야 해. 당신이 적임자야. 이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현장에서 판단을 내린 사람이니까. 한국 측도 그걸 알고 너를 지목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기내식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위성을 격추하려고 미사일 발사 버튼 앞에 섰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로 날아가고 있어요.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차를 보내왔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대전까지 약 2시간 걸립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하고 차에 올랐어요. 대전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한국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산 중턱까지 아파트가 들어선 곳도 있었어요. 저 건물들 어딘가에 밤새 일한 연구원들이 살고 있겠죠. 72시간 동안 잠을 포기하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요. 300명이 교대로 작업했다고 들었어요. 가족도 못 보고 집에도 못 가고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대요. 그 헌신이 결국 세계 최강대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대전에 도착하니 박준혁 단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요, 영광은 저예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그가 웃었어요.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따라오세요. 연구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복도를 지났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최서윤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때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직접 보니 화면에서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악수를 건넸어요. 브레넌 분석관님, 직접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만든 기술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렇게 완벽하게 당한 건 처음이에요. 최서윤 박사가 웃었어요. 그때는 너무 긴장해서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떨렸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될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72시간 동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마지막 날은 손이 떨려서 키보드 치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정확히 뭘 하셨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2가지 작업을 동시에 했어요. 첫째는 아리랑 7호의 양자 암호 프로토콜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발사 전에 모든 코드를 다시 검토했어요. 버그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둘째는 아리랑 6호 업그레이드였어요. 이미 궤도에 있는 위성의 통신 모듈을 원격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발사 전부터 우리를 찍을 수 있었군요. 맞아요. 원래는 아리랑 7호에만 양자 암호를 적용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정보가 들어왔어요. 미국이 재밍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격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급히 계획을 바꿨어요. 아리랑 6호까지 업그레이드해서 백업을 만든 거예요. 요격당해도 이미 찍어둔 사진이 있으니까요. 박준혁 단장이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박이었어요. 원격 업그레이드가 실패하면 아리랑 6호가 망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수천억짜리 위성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국이 정말로 요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래서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고 바로 테스트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기지 사진을 그렇게 빨리 보낼 수 있었군요. 우리가 요격 준비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최서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실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되는 순간부터 보고 있었어요. 발사 승인 대기 상태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발사 버튼 누르기 직전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완벽했네요. 정말 완벽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사진을 보내고 나서 1분이 1시간 같았거든요. 미국이 그래도 쏘면 어쩌나 싶어서요.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어요.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연구원 구내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박 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분이 비빔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처음 먹어봐요. 근데 맛있네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최서윤 박사가 웃으며 시범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다 섞어서 드시면 돼요. 위에 계란 터트리시고요. 저는 그녀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맛이 괜찮았어요. 이상하게 친근한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위성운영센터를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아리랑 위성들의 궤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아리랑 3호, 5호, 6호, 7호. 4개의 점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 점들이 우리를 이겼구나. 작은 나라의 작은 위성들이 30년 패권을 무너뜨렸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대등해진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중국이 있잖아요. 러시아도 있고요. 북한 핵 문제도 있고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함께 손잡아야 할 때예요. 저희 기술과 미국의 네트워크가 합쳐지면 아무도 못 따라와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수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도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겠죠. 다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우주기술 현장 방문 보고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제안. 보고서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기술력을 갖췄고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분야는 최소 5년 앞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합쳐지면 중국도 러시아도 따라올 수 없는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간의 폭풍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하지만 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지는 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국은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이기고도 복수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법을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 단장이었어요. 브레넌 분석관 잘 들어가세요. 다음엔 꼭 나로우주센터에도 초대할게요. 누리호 발사 보러 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꼭 갈게요. 이번엔 막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응원하러요. 그가 웃었어요. 그때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발사 버튼 누르는 것도 보여드리죠. 물론 진짜 버튼은 아니고 체험용이지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 작은 반도에서 세계를 바꾼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명의 연구원이 72시간 동안 잠을 포기하고 만든 기적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복수 대신 협력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료로서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날 때 그들은 지금도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우리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이젠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적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니까요. 함께 지켜야 할 하늘이니까요. 25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위성을 추적하고 분석했어요. 때로는 파괴 작전에도 참여했고요. 하지만 이번처럼 완벽하게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지고 나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72시간 만에 우리 30년 패권을 무너뜨렸어요. 요격 미사일까지 막아냈고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를 독점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나누겠다고 손을 내밀었죠. 그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위성 동향이었죠.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모두가 우주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한국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세계 위성 정보 판도를 바꾼 나라. 미국의 요격까지 막아낸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 나라. 고작 5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막으려다 실패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사람으로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한국이 스스로 우주를 볼 눈을 가진 날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